거울 소동. 옛날 어느 시골 산골 마을에 농부 부부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 부부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농부 부부를 효자, 효부로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농부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농부와 그의 아버지를 곧잘 헷갈려 실수할 때가 많았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어제 효부를 봤는데 많이 아파 보이더군. 에이, 자네는 효부가 아니라 효부의 아버지를 본 걸세. 내 지금 그 집에 다녀오는 길인데 아버지가 아프다고 효부가 걱정이 많더군. 에이, 뭐라고? 에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이야. 반말을 막 해버렸으니. 우리 중에 그런 실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나. 걱정 말게. 그 후 며칠 뒤 농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그해 가을 농부는 오랜만에 장을 다녀올 일이 생겼답니다. 당신 뭐 필요한 것 없소? 농부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머, 제 것도 사다 주시려고요. 아내는 싱글벙글하며 말했어요. 저 빗 한 개만 사다 주세요. 여자들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빗이 어떻게 생겼어? 빗은 말이에요. 오늘 뜬 달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이튿날 장에 간 농부는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사오라는 것을 사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지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빚이라는 낱말이 떠오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농부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래요. 달처럼 생겼다고 했소. 그러자 가게 주인이 거울을 꺼내주더랍니다. 농부는 거울을 건네받고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지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농부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며 거울에 대고 큰 절을 했답니다. 농부가 거울도 모르는 촌놈이라고 짐작한 가게 주인은 거울값을 매우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심을 쓰듯 말했지요. 만약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아버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 잘 숨겨두고 혼자 몰래 보시오. 농부는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농부가 사온 물건들 속에 빚이 없자 농부가 잊은 줄 알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농부는 거울을 다락방 속에 숨겨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리며 문안을 여쭈었어요. 아버지, 문안 인사 드리옵니다. 간밤에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농부의 아내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농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아내는
농부가 밭을 나간 사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울을 발견했는데 거울 속에 자기 또래의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에구머니, 사오라는 빛 대신 젊은 여자를 사왔단 말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아내는 거울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했지요. 어머니, 정말 속상합니다. 지금껏 함께 고생하며 살아왔건만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려오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흐느껴오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에이, 그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니? 내가 혼쭐을 내서 쫓아내마.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거울을 본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아이, 얘야, 젊은 여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안에는 늙은 할망구가 있는데. 네? 아내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거울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분명 거울 안에는 젊은 여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마저 왜 저를 놀리세요?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울을 다시 빼앗아 들자 거울 속에는 늙은 여자만 들어있을 뿐이었지요. 이렇게 한참 동안 아내와 시어머니가 옥신각신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한양에서 온 선비 한 명이 있었지요. 선비는 아내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거울 때문에 생긴 일임을 알아채고는 껄껄껄 웃었습니다. 선비는 시어머니 손에 들고 있던 거울을 가져와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이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거울로 본 것은 시어머니의 얼굴이었고 며느님이 거울로 본 것은 며느님의 얼굴입니다.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자자 보십시오.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추면 제 얼굴이 거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가족 간의 오해는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싶어 신비한 거울을 서로 빌려달라며 한동안 거울 소동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요술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해서 자신의 논밭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대신 욕심쟁이 영감의 밭을 빌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지요. 몇 년이 지나 농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으로 산비탈에 있는 밭을 조금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밭은 욕심쟁이 영감의 것이었는데 자갈밭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하지만 농부는 자기 밭을 가졌다는 기쁨으로 매일 이른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돌을 골라내고 괭이질을 했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을 갈다 땅속에 묻혀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누가 멀쩡한 항아리를 땅속에 묻었지? 마침 물독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다. 농부는 항아리 속에
괭이를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너무 피곤하여 곧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튿날 새벽, 농부는 밭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자, 괭이를 어디다 두었지? 늘 괭이를 두었던 곳에 괭이가 없었지요. 헛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참, 어제 땅속에서 파낸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지. 농부는 그제야 어제 가져온 항아리가 생각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항아리 속에서 괭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 속에 또 한 자루의 괭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 어제 분명히 괭이를 한 자루밖에 놓지 않았는데?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항아리 속에서 괭이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농부는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항아리 속에 또 한 자루의 괭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정말 괴기한 일이군. 신기한 일이 다 있네. 이번에는 엽전 한 양을 넣어볼까? 농부는 항아리 속에 엽전 한 양을 넣었다가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봤더니 엽전 한 양이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그 엽전을 꺼낸 후 다시 항아리 속을 들여다봤더니 여전히 엽전 한 양이 바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유, 이건 요술 항아리구나. 농부는 기뻐 엽전을 꺼내고 또 꺼냈답니다. 농부의 집 마당 그득히 엽전이 쌓였습니다. 금세 부자가 된 것이지요. 욕심쟁이 영감은 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술 항아리를 빼앗아올 수 있을까? 그 항아리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욕심쟁이 영감은 몇 날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궁리를 하다가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그 항아리가 어디에 묻혀 있었던 것인가? 산 비탈이에 있는 밭에 묻혀 있었지요. 산 비탈에 있는 밭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 에이, 그야 영감님 밭이었지요. 그렇지. 내 밭이었지. 욕심쟁이 영감은 농부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새삼스레 물으십니까? 항아리가 내 밭에 묻혀 있었으니 항아리는 당연히 내 것이네. 그러니 어서 항아리를 내놓게. 욕심쟁이 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원래 영감님 밭에 있었지만 제가 샀으니 제 밭이고 항아리도 제 것입니다. 농부는 딱 잘라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영감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서로 항아리의 주인이 자기라며 옥신각신하다가 원님을 찾아가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요술 항아리를 자기가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해 볼 테니 일단 항아리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지요.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떨떠름했지만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원님은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이 돌아가자 항아리를 대청마루로 옮겨 놓았어요.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똑같은 것이 나온다고 했겠다. 원님은 음흉하게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원님의 아버지가 바람을 쐬러 대청마루로 나왔어요. 에이, 웬 항아리가 여기에 있어? 원님의 아버지는 못 보던 항아리가 대청마루에 놓여 있는 것이 이상하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나 허리를 숙여 살펴보다가 그만 항아리 속에 거꾸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얘들아, 나 좀 꺼내다오. 원님의 아버지는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방 안에 있던 원님이 뛰어나왔습니다. 어서 나 좀 꺼내다오. 원님은 아버지를 항아리 안에서 꺼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또 한 명의 아버지가 항아리에서 꺼내달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아버지를 항아리에서 꺼내고 또 꺼냈습니다. 이제는 기운이 빠져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이놈아 못하느냐? 어서 꺼내달라니까. 여전히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원님은 울상이 되어 다시 아버지를 꺼냈어요. 어느덧 원님의 아버지는 10명이나 되었답니다. 10명의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다투었어요. 원님은 서로 다투는 아버지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 엉켜 다투던 원님의 아버지는 한꺼번에 이리저리 쏠려 다니다가 항아리를 밀치고 말았어요. 항아리는 마당으로 굴러떨어져 쨍그랑 하고 깨져버리고 말았답니다. 화목한 비결.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서로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은 식구수를 비롯해 남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소 한 마리에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 등 비슷한 점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 간의 화목이었답니다. 김서방네 집에서는 매일같이 가족끼리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서방네에서는 항상 웃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하루는 김서방네가 소가 고삐를 풀고 외양간을 빠져나가 논밭을 마구 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김서방네에 몰려왔어요. 남의 논을 망쳐놓았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소를 잘 묶어놓아야지 않습니까? 성난 마을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며 김서방을 나무랬어요.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허리 숙여 절을 하며 사과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화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김서방은 아내를 부른 후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침에 여물을 준 것이야 만 것이야. 소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고삐를 풀고 뛰쳐나갔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아들에게 다가가더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빈둥빈둥 돌면서 소가 뛰쳐나가는 것도 못 봤니?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며 김서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작에 아버지께서 소의 고삐를 단단히 메어두셨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나? 아버지한테 대들어. 김서방은 성큼성큼 걸어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엉덩이를 마구 때렸지요. 그러자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유, 왜 애를 때려서 울게 만들어요? 아내는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김서방도 지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이놈 오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야. 김서방네의 싸움 소리가 그칠 줄 모르자 옆집에 사는 이서방이 건너와 싸움을 말렸습니다. 김서방은 이서방과 함께 주막으로 가 술잔을 나누며 속상한 듯 말했습니다. 아휴, 어째서 우리 집은 매일 이리 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 근데 자네 집에서는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무언가? 나에게 좀 알려주게나. 그러자 이서방이 방긋이 웃으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휴, 글쎄, 비결이라. 한 달 전쯤이었나? 우리 집 소도 고삐를 풀고 외양간을 뛰쳐나갔다네. 자네 집 소처럼 말이야. 마을 보리밭을 마구 헤집고 다녔지. 내가 허겁지겁 쫓아가 겨우 소를 잡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밭을 망쳐놓았다며 화를 냈어.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어. 그리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네. 아내가 마중 나와 있더군. 내가 다가가자 아내가 무척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아침에 여물을 너무 조금 주어서 소가 배가 고팠나 봐요. 나 때문이에요. 라고 말일세. 옆에 있는 아들은 또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 아니에요, 어머니. 외양간 근처에 있던 제가 달아나는 것을 막았어야 했어요. 노는데 정신이 팔린 제가 잘못한 것이에요. 아내와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내 잘못이 가장 컸다네. 내가 고삐를 단단히 메어 두었으면 됐을 텐데 하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했지. 그랬더니 아내가 호호호 하고 웃더군. 그 소리에 아들이 히히히 웃고 나도 하하하 웃어버렸지. 어때? 이제야 우리 집 화목한 비결을 알겠나? 김서방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던 자신의 가족과는 다르게 책임을 서로 자기 것으로 하는 이서방네 가족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서방네에서도 웃음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참봉과 도둑. 옛날 강직하고 청빈하기로 소문난 흉참봉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홍참봉과 그의 아내가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둑은 방 안을 휘 둘러보았지요. 이곳 저곳을 뒤져보았지만 누빈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에이, 시간만 낭비했네.
혹시 모르니 건너방에 가볼까? 하지만 건너방도 더 볼 것이 없었습니다. 도둑은 실망하여 집을 나가려다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어갔어요. 곡식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조차 한 톨의 보리쌀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어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니. 도둑은 홍참봉이 불쌍하여 소단에 엽전 5양을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참봉의 아내는 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머니, 누가 소단에 돈을 넣어두었지? 아내는 엽전을 꺼내 들고 홍참봉에게 갔답니다. 이 돈으로 볼이나 사서 아침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오. 홍참봉은 이렇게 말하더니 종이에 다음과 같이 써 대문에 붙였답니다. 우리 집에 돈을 두고 간 사람은 돈을 다시 찾아가시오. 점심때쯤 도둑은 홍참봉 집 대문에 붙어있는 종이 조각을 보았어요. 그러나 까막눈인 도둑은 종이에 무엇라 쓰여져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둑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지요. 아니, 내가 일부러 놓고 간 돈을 다시 찾아가라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의 것에는 조금도 욕심내지를 않는구나. 지금껏 도둑질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도둑은 홍참봉을 만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단의 엽전은 제가 어젯밤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아 제가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정직하게 사시는 홍참봉 어른을 보고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며 살겠으니 제발 그 돈만은 꼭 받아주십시오. 홍참봉은 도둑의 이야기를 다 듣고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 결심을 했으니 잘된 일이오. 하지만 쌀 한 톨, 콩 한 쪽도 내 것이 아니면 가질 수 없소. 어서 이 돈을 가져가시오. 홍참봉이 엽전 5양을 도둑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도둑은 다시 홍참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허드렛 일을 했답니다. 홍참봉은 그런 도둑을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게 했답니다. 그 후 홍참봉의 집에 들었던 도둑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착실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신령. 옛날에 나라 전체가 엄청난 추위 때문에 군부를 활활 지핀 방 안에서도 말할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윗목에 놓은 대접의 물은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지요. 추위가 이 정도에 이르자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청년이 땔감을 찾아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베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청년을 말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준 고마운 나무일세. 그 나무를 베면 안 돼. 아유, 할아버지,
이대로 얼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집에 행랑채를 뜯게. 노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하는 수 없이 노인의 집으로 가 행랑채를 뜯어 땔감으로 썼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농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지요. 일손이 부족하자 이웃 마을에서 일꾼들이 와 며칠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두 손을 놓고 있었답니다. 작년 겨울에 행랑채를 뜯는 바람에 일꾼들이 머물 곳이 없어 일꾼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나 참 멀쩡한 행랑채를 뜯게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노인은 부인의 타박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장한 사내가 노인의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일손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는 하네만 우리 집에는 자네가 머물 방이 없다네. 괜찮습니다. 먹을 것만 주시면 잠잘 곳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내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찌나 일을 잘하던지 혼자서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답니다. 노인은 사내가 너무나 고마워 안방이라도 내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사내는 저녁 때가 되면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밭에 나와 일을 하고 있었지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들판은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이 기대될 만큼 곡식들이 알차게 여물어 갔지요. 노인은 추수를 끝낸 후 사내의 싹쓸 두둑하게 준비하여 내놓았습니다. 몇 년 만에 풍작을 이루었네. 모두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사실 저는 나무의 신령입니다. 지난해 겨울 영감님께서 저를 베지 못하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저렇게 건장하게 있을 수 있었지요. 너무나 감사해 그 은혜를 갚고자 왔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놀랄 새도 없이 사내는 말을 마치자마자 뿌연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